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라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다양한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2,970선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이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과 앞으로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반도체주의 이제 상승이 눈부셨는데 이 반도체주의 진가를 미리 알아보신 저희 수석위원님들과 함께할 예정이니만큼 노란톡 방송 중에 내내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방송 중에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전화, 문자,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랙라벨 최고의 수석위원님들 모셔봐야겠죠. 이지환, 박원재, 정재훈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도 시장에 대한 분석 제대로 좀 해볼 텐데요. 저희 수석 위원님들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다 오늘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체 없이 오늘 시장에서 준비해 주신 핵심 이슈 어떤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아주 솔직하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증시의 호재와 악재는입니다. 사실 우리 시장의 악재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시장은 올라줬단 말이에요.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대체 호재와 악재가 정확히 뭐고 시장이 반응하는 이 현상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물어보죠. 수석 위원님들, 오늘은 시장이 올라줬잖아요. 우리 증시에서 호재랑 악재가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말을 보내면서 아마 투자자들, 시청자분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걸로 봅니다. 네. 악재는 다 쏟아졌죠. 네. 미국 기술주 폭락, 파월과 앨런의 매파 본색, 그 외에 중국에서 헝다 리스크까지, 거기에다가 오미크론은 또 확산 일로. 이쯤 되면은 아마 월요일장을 각오하고 맞이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이런 그랬어요. 생각을 드는데 네. 사실은 우리 방에서는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그렇게 맞을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근거는 네. 딱 하나였습니다. 중국이 지준을 건드렸어요.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차별적으로 디커플링된 이유는 우리가 매일 투자를 할 때 항상 근거로 잡는 건 최근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는 한국 시장은 가장 약한 시장으로 인정을 해버리고, 네. 야, 한국 시장은 도저히 못하겠다, 서양으로 가자. 그래서 서학개미로 다 보내는 순간 어느덧 대한민국 시장은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이 지금 체질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중국의 지준율 인하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대한민국 시장이 차별적으로 하락세를 겪은 게 중국이 긴축이었고, 네. 중국은 그 긴축을 마무리 짓는 국면에서 이제 부양으로 준비를 합니다. 네.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동계올림픽 전후로 해서 아마 본격적인 부양에 들어갈 확률이 많은데,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까지 차별적으로 약세된 게 회복될 확률이 많고, 네. 그거는 우리 이주환 수석위원님께서 아마 수급적으로 말씀을 풀어주시겠지만 네. 이미 그쪽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을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어요. 분기점이다. 지금 패배의식에 젖어서 네.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어요, 투자 심리가. 네. 그런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잘 준비를 해야 내년 상반기에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그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될 때다. 지금 시장에서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시장이 오늘 생각외로 우리 시장이 절대적으로 오늘 강했거든요. 네. 이 강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블랙라벨 위원님들은 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을 때 시장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 그걸 반증이라도 하듯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주요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는데 뭐 저는 주식 초보자라 잘은 모르지만 중국이 이 지준율을 인하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이거는 맞는 건가요, 위원님들? 확인차 좀 여쭤봅니다. 제가 대답해요? 아니 뭐 정해둔 거 뜻입니까? 없으니까요. 네. 지준율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 확대예요. 네. 결국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돈을 미국은 금리 인하나 테이퍼링 한다는 건 뿌리던 거를 줄인다는 거니까 네. 긴축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는 게 긴축인데 그렇죠. 테이퍼링도 100 주던 걸 줄여나가는 거니까 긴축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은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어요. 네. 건설 경기, 네. 헝다 이런 게 왜 나왔냐면은 더 이상 양적 팽창을 안 한다. 내부적으로 내실을 다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죽었죠. PMI라는 게 죽었는데 더 여기서 진행이 되면은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는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한데 네. 이젠 누가 봐도 중국은 여기서 더 긴축하기보다는 유동성을 풀어줘서 경제 체질을 양적으로 좀 풀어줘야 되는 단계. 그래서 지준율을 인하한다는 건 뭐냐면은 시중은행들이 이 제할인 금리를 예치하는 금리를 그걸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 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신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효과가 그래서 있다. 이제 건설사들이 연쇄 파산다는 걸 막는 효과가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헝다 같은 경우는 아마 질서 있는 네. 엑짓 전략을 정부 당국에서 오늘 다 나섰죠. 네, 네. 주요 당국자가. 네. 이건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로서 영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이슈를 오늘 좀 쭉 따라오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중국 이슈에 굉장히 귀를 기울였을 것 같은데 또 제가 궁금한 건 이 중국 이슈를 따라가다 보면 저희는 중국 시장이랑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같이 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이슈들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수급은 우리 이주환 수석위원님께서 봐주신다고 하니 중국 이슈 좀 들여다봐야 됩니까? 이거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일단 중국 이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가 우리가 한 5개월 정도 굉장히 급락을 맞을 때 대부분 이제 글로벌 증시는 상승을 했죠. 그 상승할 때 그 올라가지 못한 증시가 아마 글로벌하게 본다면 아마 우리 증시하고 중국 증시하고 홍콩 증시하고 아마 이 세 개가 유일하게 역방향으로 갔을 거고 네. 이 세 개 증시가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글로벌 증시가 내려올 때 내려가지 않고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악재와 호재가 교차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수급을 본다면 이제 수급이 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증시가 이제 계속 디커플링이었고 사실 지금도 디커플링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좀 좋은 방향의 디커플링이죠. 그러니까 중국 우리 증시와 함께 이제 상승하는데 미국 증시 내려가는. 그러니까 지난번 미국 증시가 지금 사실 저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에 거의 한 2%씩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포스러운 구간일 수 있는데 우리 증시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의아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종목별로 본다면 코스닥 관련된 종목과 코스피 관련된 종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수급이 이제 그걸 이제 여실히 좀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수급이 바뀐 게 11월 11일 11월 달 이제 옵션 만기일 때부터고요. 이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전환했는데 네, 그때가 그 빼빼로데이 계속 이야기하신 그렇죠. 거기죠. 네, 그때부터고 지금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오늘까지 해서 한 5조 원 정도 샀습니다. 사조 한 8,800억. 거의 이제 5조 가까이 샀는데 사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1년 내도록 팔았잖아요. 한 30조 정도 팔았는데 그 전까지 빼빼로데이 전까지 한 30조 원을 팔았다가 6분의 1을 지금 한 20일 상간 만에 다시 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물량은 아니고요. 1년 내도록 팠던 물량의 6분의 1 정도를 한 20일 만에 다시 매수를 했고 반면 이제 개인은 한 3조 7천억 정도, 기관은 한 1조 8천억 정도 매도하면서 지금 이제 매도 주체는 이제 개인이죠. 그러니까 개인은 지금 이제 분위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나가는 거고 이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근데 증시는 이런 과정을 항상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았을 때 보면 분위기는 좋은데 외국인은 팔고 있고 뭔가 항상 안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안 좋은데 외국인은 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으로 간다는 건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수급적으로 이제 그 자금의 이동을 보는데 외국인들이 한 4조 8천 정도 샀던 걸 이제 조금 단순하게 본다면 네. 프로그램 물량으로 좀 본다면 대부분 이제 비차익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비차익 그 차익 거래도 일부 들어왔지만 대다수의 70% 넘는 금액이 보시면은 비차익 쪽에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최소한 이제 바스켓 거래에서 네. 특정 종목 위주로 저점 매수가 들어왔거나 혹은 특정 섹터에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좀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프로그램 차익 거래나 혹은 공매도 환매 물량만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액티브 자금들이 유입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액티브 자금들이 11월 MSCI 리밸런싱을 전후로 해서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버티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여기도 지금 보시면 어제 그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을 보면 IT 종목이 급락을 했는데 그 IT 종목도 대부분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어려울 때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대거 차익 실현이 들어왔고 반면에 이제 IT 종목이라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쪽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지점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변화를 본다면은 지금 시장이 체감으로 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외국인들의 행태를 볼 때 우리 시장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그렇게 악재가 많은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수급 흐름이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해주는 게 그냥 비중 확대 흐름인지 아니면 그냥 추세적인 순매수 유입인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유입됐다는 거는 11월 달에 MSCI 리밸런싱에 들어오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거고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올랐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것은 네.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자금 이동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박수소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제가 볼 때 이제 중국이 킵니다. 결국은 이 글로벌 자금의 가장 큰 이동은 중국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리스크가 커버가 되고 저점을 잡히냐에 따라서 네. 전체적인 글로벌 자금 이동이 나올 것이고 중국 쪽으로 유입되는 자본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머징 마켓에 들어오는 자금에 같이 이제 동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장이 디커플링 돼서 내려왔던 부분은 오히려 이제 디커플링 돼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기 시장이 굉장히 큰 분기점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네. 이제 가장 관건은 과연 이제 오미크론부터 여러 가지 악재가 쏟아진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저점을 이제 잡느냐라는 부분인데 결국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이 저점을 잡게 된다면 우리 시장은 굉장히 급등의 요소가 좀 있는 거고 미국 시장이 저점을 못 잡고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네. 상승은 하지 못하겠지만 특별히 저점을 깨고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시장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상승의 정도가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저점을 잘 다지는지 그리고 중국의 이 자금 유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가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하락할 확률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더 많아 보이는데 우리 정수석 위원님은 시장에 대해서 악재와 호재를 굳이 나눈다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다 두 위원님께서 좀 말씀 네. 잘해주셨는데요. 사실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들이 사실 좀 더 많았었어요. 뉴스엔 많이 네. 나오죠. 네. 뭐 테이퍼링 얘기도 있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빨라진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코로나에 대한 변이 얘기도 있었고 중국 얘기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었는데 그래도 한국 시장은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결국은 이게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좀 가장 좋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줬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그 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경제에 대해서 정상화 이런 부분들이 좀 늦춰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사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좀 되밀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좀 사실 되게 많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만 계속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지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어요. 사실 하반기에서 연말까지 접어들 때.
근데 냉정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 이 경제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NFT 관련주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든가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저는 이 서울경제TV에서의 개편을 좀 상당히 좀 잘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방송을 했었을 때가 1회하고 2회가 아마 녹화 방송으로 좀 진행을 맞아요. 했을 거예요. 추석 연휴 때문에. 연휴였죠. 네. 대체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녹화 방송을 9월 말 10월 초에 녹화 방송으로 해서 녹화를 해서 이제 방영이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짚었던 부분들이 반도체 쪽의 섹터들 업종군들을 좀 맞아요. 살펴보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무게감이 좀 있어요. 그렇죠. 저를 제외한 이 두 전문위원님들이 무게감이 좀 있어서 네. 저는요? 예? 저는요. 아이,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제가 왜 이걸 나서서 얘기를 하냐면 네. 저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네. 올라간 것들을 자랑을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좋은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 위주로 많이 그렇죠. 하고 네.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자체가. 그럼 잠깐만 좀 지수를 좀 잠깐 보게 되면 네. 첫 방송을 했었을 때가 10월 초였었어요. 9월 달 9월 말에 했을 때가 지수로만 따져보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3,070포인트 언저리였었거든요. 10월 달, 11월 달에 최저점이 2,800포인트 초반이었어요. 2,84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빠진 폭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약 한 240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8% 정도 빠졌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반도체 쪽 섹터를 얘기를 하면서 종목군들을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괜찮게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이 한미반도체였었어요. 그때 당시엔 제가 종목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행을 했었으니까. 근데 한미반도체를 얘기했을 때가 3만 원 언저리였단 말이에요. 이 자리대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그 부분들, 투자적인 마인드를 해도 좋다라는 부분들을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이게 만약에 저였다라면 봐라, 시장이 빠졌어도 이건 올라가지 않았냐, 신고가가 났다. 전 이렇게 자랑을 할 것 같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거 얼마에 사갖고서 이만큼 올랐어요. 이게 아니라 네. 투자를 한다라면 지금부터 편안하게 좀 모아봐라라는 멘트까지 해보면서 업황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수익이 25% 가까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팔아도 25% 정도의 수익이 돼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 고작 25%? 그게 아니거든요. 투자와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그럼요.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릴 수도 있지만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비중을 함부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이나 투자를 해볼 만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게 제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일단 박 의원님 같은 경우 이 종목군들을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고. 그쵸.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죠. 그러면 이 종목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저는 네. 사고 싶은데 못 샀거든요. 네. 이걸 얼마까지 더 들고 가야 되는지 네. 꼭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방송 보고 사신 분들 그때 네. 네. 그때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이야기했던 건 굉장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때예요. 맞아요.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온다. 네. 그래서 아마 고정 가격이 현물 가격이 데드코러스가 됐기 때문에 4분기 내년 1, 4분기, 2, 4분기까지 계속 고정 가격 하락폭을 두 자릿수로 잡아 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분명히 그때 근거를 말씀드렸던 게 총 재고가 변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제조업체의 재고는 너무너무 줄어들었고 지금 사용처 이를테면은 뭐 서버용 그 수요처나 이런 데는 또 PC나 이런 쪽에서는 좀 갖고 있는데 디램 익스체인지나 이런 쪽에서 바라보는 쪽은 대개 이제 대만계 쪽이 서비스 업체를 장악하다 보니 의외로 이제 거기는 시스템 반도체 위주고 대한민국은 메모리 업체 위주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쪽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기 어려운 게 그때 제가 메모리 가격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2018년도는 10불에서 2불까지 떨어지는 정말 빅 다운 사이클이었고 이번에는 2불에서 4불까지 올라가서 이제 꺾이는 건데 여기서 다시 트렌드가 하락 사이클 출발로 보는 건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는 계속 쇼티지였어요. 네. 계속 쇼티지였고 물건을 받지 못해서 특히 차량용 반도체가 아주 MCU 수천 원짜리 반도체 부품을 못 받아서 3천만 원짜리 차를 제작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도체 저점 깨고 내려가는 하락 사이클을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내년도 사이클을 본다면 네.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내년에도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계속 쇼티지가 줄지를 않을 거예요. 특히 8인치 웨이퍼 쪽은 거의 답이 없을 정도로 네. 밀려 있어요. SiC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이고 네. 그렇게 본다면 모든 거에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 후공정 팩터에 아우르는 비전 플레이스먼트나 이런 걸 갖고 있는 한비 반도체는 네. 방향성에 있어서 틀림이 없다. 의심할 바 없다. 아니 정수석 위원님도 못 사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못 샀거든요. 그럼 지금 사는 건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에요. 주식은 네. 이렇게 쫓아가면 안 돼요. 네. 기다리면 눌림목이 오고 언제나 주식 사는 자리는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눌림목에서 사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사실 반도체 섹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가만 보고 가요. 주가를 보지 말고 방향을 봐야 되는데 산업의 방향성. 방향을 보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블랙 라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블랙라벨 위원님들과 함께 했으면 그때 첫 방송 반도체 특집만 좀 보셨으면 지금 좀 풍성한 연말을 좀 보내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란톡은 늘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지금 바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네. 제가 박 의원님께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옆에 계신 이전 의원님의 수익이 더 좋아요. 사실. 저거 종목 네. 하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아까 이제 박 의원님께서 맞아요. 말씀하셨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LX 세미콘을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오늘 하셨거든요. 22% 급등 네. 나왔죠? 오늘 하루만 22%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따라 들어가서 하면은 얼마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쵸. 사실. 저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이라 손절에 대한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 업황적인 부분들 그런 거 다 결론을 내서 이제 한 종목을 또 집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지한 수석님께서는. 그러면 이것도 또 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하루만에 급등이 올랐는데. 나오네요. 근데 이제 에릭스세미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이슈가 좀 나왔고 이제 도발적으로 M&A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이제 어떤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인 부분에 기대서 수익을 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블랙라벨인데,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내 계좌가 적어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계열의 대장주가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이 급락에서 무너지는 계좌와 이 급락을 좀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이 어려운 장에서 수익을 좀 만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없고가 틀린데, 그게 이제 또다시 주도주라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종목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이 개인들이 지금 좀 전에 이제 수급을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이제 한 20일 상간에 한 4조 원을 팔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서 이제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70조 원을 줄기차게 사 들어오다가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급격히 이제 나가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 더 버티기 어렵다는 건데, 제가 이제 강조를 계속 드렸던 건 여기서 이제 버티기 어렵다가 아니고 여기서 버틸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치열하게 매매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웠던 건 이제 보상 받아야 될 시기가 오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못 버틴다는 건데, 그럼 거기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 내 계좌에 주도주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계좌가 좀 무너져도 주도주가 있다라면
뭔가 희망이 있고 버틸 수 있는 근간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쪽은 지금 네 계좌가 버틸 수 있는 어느 정도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뭐 단계적으로 지금은 일단 수급이 코스피 위주의 대형주니까 예를 들어 하다못해 삼성전자라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버텼다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 미국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부품이나 소재 장비 쪽으로 확산시키면서 계좌를 좀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반면에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엔터주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NFT에 막차에 타신 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죠.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하루에 지금 6%, 7%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제 폭락의 상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본다면 내 계좌가 어느 쪽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에 따라서 느끼시는 체감은 오늘도 아마 2차전지 소재나 NFT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시방석에 앉아 계실 거고 네. 반면에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좀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좀 감안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차이가 심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보다는 시장이 상승으로 완전히 돌아섰을 때 더 큰 차이로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이 뭐랄까요, 노하우를 나누어 드리는 방송이긴 하지만 종목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충분한 분석과 이런 산업의 방향성을 모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종목 정도는 정말 천천히 사 모아가면 나중에 큰 수익을 줄 수 있다 하는 종목들, 이렇게 좀 LX 세미콘처럼 빨리 주는 종목들도 있지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정수성 의원님께서 저랑 박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방송했을 때 시장이 어려울 때 죽어도 IT라는 표현을 썼던 분이 바로 정수석 진짜요. 의원님. 네. 그때 뭐 저랑 박수석 의원님이 다른 대안투자나 여러 가지 이쪽을 좀 병행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우리 정수석 의원님은 죽어도 IT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아마 이제 지금 네. 시장은 가장 부합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전 사실 정수석 의원한테 저도 한번 지긋지긋하다고 여쭙고 생각했는데. 싶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죽어도 IT라는 부분을 생각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네. 사실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손절만큼 하기 싫은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손절을 하기가 너무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봐야 될 거는 내년도에도 이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뭐 당장 주춤하더라도. 근데 대부분의 IT 섹터들을 보게 되면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성장을 해요. 근데 주가는 빠져요. 그러면 뭔가 이게 업황이 크게 문제가 좀 되지 않는다라면 돌아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믿을 만한 구석이라고 좀 표현하거든요. 숫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면 힘들어도 좀 버틸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되게 망설이거든요. 이거를 손절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NFT 쪽이나 테마 쪽으로 움직일까? 갈아탈까? 이런 고민을 사실 매일 해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나중에는 시간이 좀 걸려도 배신은 안 한다라는 거.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군들 이렇게 뭐 사서 뭐 50%를 먹었니, 100%를 먹었니 그 해도 네.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근데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뭐 비중을 실을 만큼 신다거나 비중에 대한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전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대부분 다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이 투잡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사업으로 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IT 섹터가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다른 방송분들은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뭐 서울경제에 뭔가요? 네. 있는 프로그램을 잘 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네. 사실 제가 출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매주 월요일 날 블랙라벨 이 프로그램만 보셔도 근데 그건 그래요. 네. 네. 이것만 봐도. 조금 전에 박 의원님이나 이지한 수석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이 한미반도체나 LS세미콘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이렇게 이걸 모아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럼 그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그게 다 나오거든요. 사실 금방 찾아보면 네. 나오죠. 그럼 네. 그런 종목군들 중에 숫자가 찍힌 것들의 투자 대안으로 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게 이게 잔머리라고 하죠. 저는 그런 것만 이렇게 살짝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 네. 정수석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죠? 이 참 이게 전달하기가 많이 어려운데 네. 주식을 대한민국이 참 잘못된 게 있어요. 뭐요? 정말 잘못 가르쳐요. 주식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어. 가격을 보고 자기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근데 그렇게 자극적으로 이야기하죠. 주가는 정말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러면 내일 올라요, 내려요. 그건 무조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알 수 그런데 없죠. 우리가 아는 거는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시장의 돈의 흐름과 산업의 흐름, 기업의 흐름을 보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샀어요. 그 되게 물려요. 아주 흔한 일입니다. 네. 물렸을 때 내가 이 기업이나 산업의 방향을 알고 있으면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격만 보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굉장히 급등한 종목을 이거 떨어지면은 견딜 수가 있을까요? 없죠. 나중에 이게 10배가 올라갈지언정 이 변동성이라는 주식시장의 고유한 특성은 네. 투자자의 마음을 너무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 변동성에 못 견디고 팔고 나면 올라가는 경험을 수없이 할 겁니다. 네. 그거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투자자는 어떻게 항상성을 갖고 평균적으로 전략을 사용해서 연간 목표 수익률을 낼 거냐? 네. 결국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를 꾸려서 적절하게 비중 조절하면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 거지. 네. 내가 쪽집가가 되고 부채도사가 돼서 난 맞췄어. 내가 여기서 저점이라 그랬지, 네. 여기서 고점이라 그랬지. 가능하지도 않고요. 네. 그렇게 해서 수익 내는 사람은 없어요. 네. 단언컨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는 네. 연간으로 합리적인 목표 수익률을 전략에 의해서 세워서 수령을 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단하게 평소에 시장을 방향을 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블랙라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랙라벨이 추구하는 게 그쪽입니다. 네. 아니 저는 정수석 위원님도 그렇고 박수석 위원님도 그렇고 그 이야기가 와닿았어요. 사실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물론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이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지만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인데 나는 전업 투자자야 라고 하면서 뛰어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최근 시장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분들은 뭔가 플러스 알파로서 이 주식 투자를 배우고 시작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방향성을 읽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종목적으로 나는 이 종목으로 몇백 %가 단기간에 났어. 뭐 이런 자극적인 것만을 위해서 혹시 주식 투자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나는 좀 기초부터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연평균 아주 효자 같은 마음 편한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블랙라벨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 문자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저희 블랙라벨에서 다룬 주제들만 봐도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저희 또 뭐 다뤘죠? 정책주. 사실 시장 빠질 때 이 종목들 굉장히 선방해줬거든요. 저희가 말한 종목들만 가지고 있어도 시장 흔들릴 때 그렇게 크게 흔들릴 필요 없었고요. 지금 올라올 때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종목? 제가 화가 나서 그래요. 네. 그렇게 답답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아니 수석 위원님들이 종목으로 자랑을 하시기를 하나 아니면 방송에서 좀 화를 내시기를 하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자랑을 해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자랑을 하는데 네. 이 두 분께서 원체 점잖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만약에 이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시간을 내서 제가 얘기해요. 자, 봤지?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혀 없으시니까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시간이 다 흘러가는 대로 알아줄 거야. 이렇게 좀 생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근데 이제 블랙라벨의 취지가 힘들 때 그런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괜찮을 만한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게 반도체를 했고 자동차 했죠, 그다음에 저희. 자동차를 했고 그다음에 SOC 정책 수혜주 맞아요. 쪽으로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세 개의 업종이 계속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신다라면 아마 이걸
뭐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시 네. 보기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초보분들에 대한 그 부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서울경제 홈페이지 보게 되면 두 위원님의 아카데미가 있어요. 강의가 공개된 있죠, 예, 강의가. 강의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저는 아카데미가 없어요. 아니 정수석 위원님도 하나 하실만 하지 않을까요? 아유, 실력이 안 돼서요. 안 무슨 돼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좀 당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평소에 안 하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정수석 의원님이 좀 총대를 메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네. 큰 이유가 사실 지금 시장이 이제 굉장히 큰 분기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우리 3명의 위원들이 뭐 하루 이틀 단위로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분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테이퍼링이 딱 시작되는 시점에 각종 악재는 쏟아지는데 이미 한국 증시는 5개월 연속 음봉을 맞으면서 조정을 받았고 뭔가 바닥일 것 같은데 분위기는 좋지 않으면서 적어도 이 분기점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되는 한 2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최저점이 될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오늘 이제 사전에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 거냐라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으로 간다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인지를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이제 정수석 의원님께서 좀 자극적인 말을 좀 하셨는데 사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그게 지금 딱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박수성이나 제가 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자리라는 거를 적어도 주도주가 부상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희가 계속 이렇게 점잖은 컨셉으로 가다 보면 이 분기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좀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 그런 답답한 마음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노란톡 여러분들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걸 보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곳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저희가 정말 이야기를 나눈 게 많네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정책 수혜주 뭐 크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관련돼서 이 세 개 다 보셔야 된다고 정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머지 두 분도 다 공감하는 바이신가요? 지금 시장은 분기점이라고 하셨는데. 얼음과 불이 공존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다 저쪽이다가 아니라 성장주가 죽지 않아요. 근데 이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어요. 오버슈팅이요. 네, 오버슈팅이고 뚜렷하게 이제 그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시대적으로 10년 만에 오는 변화가 있고 네. 100년 만에 오는 변화가 있는데 2년까지요. 네. 2020년도는 굉장히 이 변화의 분기점이 돼요. 100년 만에 오는 변화가 있죠. 이 팬데믹이 100년 만에 온 거예요. 1920년대 스페인 독감 이후에 인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셧다운되고 네. 경제에 타격을 준 거는 100년 만에 온 바이러스였고 네. 두 번째는 에너지가 100년 만에 바뀌어요. 그렇죠. 화석 연료에서 전기 에너지로. 이런 거대한 변화가 올 때는 네. 이 밸류체인 단 사회 전체의 자산 배분이 바뀌어요. 이런 거를 놓치면은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작년에 저희가 이제 아마 세 분 공유했던 얘기가 네. 2차 전지기를 다 얘기했잖아요. 네. 2차 전지가 돌아보니까 10배가 났어요. 그렇죠. 우리 10배 못 먹었어요. 그렇게 버티기가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네. 그걸로 끝이냐는 거겠냐요. 그렇죠. 그렇죠. 끝이 아니라는 거죠. 2차 전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이제 뭐 가상의 세계라든지 지금 NFT나 이런 것도 끝나지 않아요. 네. 다만 오버슈팅 된 게 일정 부분 눌리고 다음에 다른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항상 시장과 예민하게 소통을 하되 네. 내가 진입할 가격을 정해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진입할 가격을 정해놓고 이쪽은 이쪽 축대로. 근데 얼음은 지금 수익이 피크아웃. 1, 2, 3분기 연속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네. 그냥 피크아웃이라는 말로 죽였어요. 1년 내내. 네. 근데 내년에도 잘 나오면 그럼 어쩌죠? 피크아웃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러면 관점이 바뀌겠죠. 그러면 투자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보는 데이터나 뭘 가지고 야 앞만 봐도 피크아웃 아닌데 그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주가만 보고 있으면은 못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올라갈까? 투자자의 마음은 똑같아요. 올라가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불안해요. 올라가면 야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10점 아니야? 그래요. 야 이거 뭐 지금 바닥에서 20% 올라왔는데 지금이라도 손절매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훈련된 그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럴 기회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뭘 해야 되느냐. 네. 저 사람 말이 맞다 틀리다 정도 구별할 수 있을 만큼은 공부를 해야겠.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아, 중요한 거네요. 네. 그래야 야 저게 진짜 맞는 말이네. 아니, 저건 뭔지 모르지만 안 맞는 것 같네. 이 정도를 구분하지 못하면 항상 역방향에 걸립니다. 시장은. 그래서 주식 계속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다. 그럼요. 공부해야죠. 그리고 맘먹고 3년을 투자해야 된다. 맘먹고 3년을 하면 그다음엔 정말 이것처럼 좋은 시장이 없다. 세상에 어딜 가서 돈 벌기가 여기처럼 좋은 데가 있겠어요. 그쵸. 그것만 알면. 그 대신 3년은 정말 고생할 마음을 하자. 네. 그 메시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3년 동안은 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러닝메이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워낙에 정보가 넘치는 시장이고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여곡절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블랙라벨 위원님들이 그래서 뭉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장의 분기점에서 여러분들 더 이상 헤매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문자 샵 0082번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넘어오도록 하죠.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주제가 시장의 그럼 악재와 호재지 않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대부분의 저희 수석 위원님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지금 현 상황에선 강해 보인다라고 했는데 산업의 방향성을 봤을 때 확정된 사건들이 좀 있잖아요. 테이퍼링을 한다든지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확정적인 사건을 지금 아는 상황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좀 있다면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뭐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워낙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떤 투자 전략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뭐 위드 코로나를 사야 된다든지 금리 인상 수혜주를 사야 된다든지 모르는 건 메모리 반도체 사야 되는지 빈몰 반도체 모르는 건 아닙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게 순서상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좀 전에 박수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순서상의 사이클 정도만 크게 좀 파악을 하고 간다면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 종목을 이전에 한창 때 엄청나게 많이 샀다가 대부분 다 크게 폭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소비재들이 전부 다 폭락을 했고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애국 소비 쪽으로 몰아가면서 중국 쪽에서 실적이 전부 다 예상치를 벗어나면서 우리나라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폭락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조금 빨리 잘랐으면 상관없는데 없으면 이제 견디다 손절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위드 코로나는 이 오미크론이 한번 거세게 불고 나면 진짜 위드 코로나 종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순서상의 생각을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 버틸 수 있는 주도주가 IT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뭐 메모리 반도체나 이쪽으로 간다면 분명히 이제 이미 소비재 쪽이 지금은 미국 쪽에 이제 들썩거릴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오미크론이 돼서 그렇게 파월이 급락을 유도했던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못 시켰는데 이 오미크론이 한 방에 급락시켰잖아요. 그럼 이제 산업재가 사이클상에 또 조금은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IT로 시작해서 산업재로 가서 12월 달 넘어가면 이제 분명히 또다시 위드 코로나 관련되는 이미 소비재 쪽으로 가는 이 일련의 사이클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내 포트를 정확하게 우리가 시점을 맞출 수 없으니까 그렇게 포트를 조금씩 이렇게 조절하면서. 시장에 맞춰서 가는 게 투자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지금 현재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좀 전에 그 박수현이 얘기한 것처럼 이 오버슈팅된 쪽은
당분간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NFT나 이런 것도 저는 나중에 섹터로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오버슈팅된 거는 사실 미국 시장을 보면 지금 미국 시장 급락의 가장 큰 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보면 경기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던 그런 오버슈팅된 종목들이 거의 하루에 7, 8%씩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은 내가 전략을 여기서 어느 쪽으로 사이클상 포트를 맞춰서 가느냐라는 쪽으로 다 알고 계신 바로 그 섹터들을 포트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지금은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르는 건 아니다. 그걸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지금 사실 포트 내에 여러 가지 종목 갖고 계신 분들 분명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걸 비중 조절을 하면서 좀 큰 사이클의 흐름에 맞게 변경해 가면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그렇고 만약에 이제 나는 조금 더 발빠르게 옮기고 싶다라는 네네, 부분은 선점하고 싶다. 우리 정수성이님 아마 그건 저보다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 죽어도 IT를 외쳤던 것처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IT예요, IT. 그러니까 그 IT라고 하게 되면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그럼요. 네. 메모리, 비메모리, 뭐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 휴대폰 부품주 상당히 좀 다양한 부분들인데 그냥 이렇게 딱 실적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혹은 자산 가치보다,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올랐는데 자산 가치보다 높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그건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도에 올해보다 실적이 더 좋은 상태인데 주가가 밀렸다? 그건 버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보면 오늘 뉴스가 나온 것들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에 애플의 아이폰의 판매 목표량은 상반기에 30%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삼성은 20%인가 25%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렇다는 네. 얘기는 휴대폰에 대한 판매 전망치를 높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LG노텍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움직였어요. 네. 그러면 얘네가 카메라 모듈 쪽이거든요. 어쨌든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애플 쪽이나 삼성 쪽에 공급을 해준 휴대폰 관련주들 그런 종목군들 중에 숫자가 안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숫자가 내년도에 나오는데 오히려 주가는 빠졌어요. 그럼 그런 종목군들을 사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업종 뭐 내수 쪽이나 어디든 다 좋아요. 네. 내년도에 실적이 좋은데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럼 그런 종목군들은 버티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성장주가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도 성장주는 전 같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성장주 쪽으로 포커스를 내년도 시장에서도 맞추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또 대선 테마로 또 엮여서 흐름들이 좀 나오지 맞아요.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특정 후보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흐름을 보여주면서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도 함께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IT, 그리고 뭐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까지 투자 포인트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나누는 이야기는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따라 들어가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뭘 샀나 보니까 네이버랑 카카오를 좀 집중적으로 샀더라고요. 성장주라고 하면 이쪽인가요? 전문가님? 성장주죠. 그러니까요. 성장주의 개념이 성장주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장하고 있는 건데. 플랫폼은 네. 구조적인 성장주예요. 구조적인 성장주다. 네, 이거는 거꾸로 가기 어려워요. 결국 타이밍의 문제고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를 생각해 해볼 보세요. 때. 카톡을 누가 대체할까요? 지금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럼 그건 구조적 성장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로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차트를 보면 저 또 혼나나요? 아니요, 제 개인적으로 이게 2만 원대, 그러니까 최저점 2019년도, 뭐 2020년도 보게 되면 뭐 한 3만 원 이랬어요. 네. 근데 이게 17만 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방송에서 소위 얘기하면 겁나게 올라갔어요. 실적이 빠지면 되니까 올라갔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기간 조정을 하든 가격 조정을 하든 가격 조정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너 이거 살래 아니면 다른 거 살래? 라고 라고 했을 물어보게 때? 되면 저는 다른 거를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올라서 좀 더 더 빠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이 있으면 편해요. 어. PBR은
ROE 곱하기 퍼입니다. 네. 그럼 ROE 곱하기 필요하다. 퍼 하면은 오버슈팅이 돼 있어요. 그럼 다음에 내가 언제 들어갈까는 그 기준값을 갖고 타이밍을 잡으면 돼요. 성장주에 대해서도 제가 주식 초보자라 당장 떠오르는 종목을 좀 여쭤봤는데 그것도 오버슈팅이 된 성장주인지 아닌지 구분도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 짧게 얘기하면 네네. 단적으로 LG에너텍을 보면 네. 실적이 좋고 모학에서 올라갔어요. LG에너텍 뭐 사상 최고 실적이니 뭐니 하면서 이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1조 2천억이면 어마무시한 실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나무가라고 있어요. 얘네들 똑같이 카메라 모듈 쪽이랑 이쪽 카메라 쪽이거든요. 네. 보게 되면 센서 만들고 있고 저기선 카메라 센서 만들고 있고 하는 기업인데 지금 보면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7년도에 적자 무지하게 냈어요. 그래서 18년도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 3분기까지 실적만 보면 영업이익만 172억이에요. 네. 그럼 밸류 따져보게 되면 이거 6배가 안 돼요. PER 밸류로 평가되어 따져보면. 있군요. 근데 주가 안 올라갔어요. 어. 그럼 저라면 LG에너텍 살래, 나무가 살래, 혹은 카카오 살래, 나무가 살래 그러면 전 나무가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비교하는 올라갔으니까.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노란톡 저희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